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 연령대별 재테크 2탄 25살 사회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솔루션 시작합니다. 25살 사회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솔루션 첫 번째는 가계부 심화 활용입니다. 자, 이제 25살이 좀 됐으니까 우리 양심의 손을 얹고 가계부를 똑같이 쓰더라도 그냥 기록하는 용 말고 좀 심화 버전으로 제대로 한번 써봅시다. 가계부 앱에 들어가면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살부터 가계부 앱을 쭉 써오다 보면 혹은 두세 달 정도 써보면 나는 매달 이 정도 쓰는 사람이구나 대충 가늠이 옵니다. 자, 그러면 1차적인 목표는 그 금액 이상은 쓰지 말자라고 해서 매달 최소 3개월 정도의 예산으로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용돈을 35만 원을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35만 원으로 적어볼게요. 한 달 전체 예산을 세웠으면 이제 카테고리별로 예산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설마 사회초년생쯤 됐는데 그냥 한 달 예산 정도만 세우고 이제 빠지려고 한 거 아니죠. 그 정도면 심화 단계라고 할 수 없잖아요. 문화비에는 얼마, 식비에는 얼마, 각 카테고리별로도 예산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영화도 보고 살고 옷도 사고 할 수 있죠.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분야에는 어느 정도 쓰는 게 적당하고 이달에는 이 분야에서 좀 더 많이 쓸 수 있겠고 이런 가늠을 하는 연습을 점점 좀 타이트하게 하다 보면은 갖고 싶은 게 생기더라도 이번 달엔 예산 좀 촉박하니까 다음 달 예산으로 의료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늘려야겠다. 그때 사야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가면서 내가 분명히 안 누리고 사는 건 아닌데 분명히 내가 정해놓은 예산 안에서 충분히 꽤나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갔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뱅크샐러드 기준으로 보면 지난달에 얼마를 썼는지 각 카테고리별 지난달의 내역도 보여주거든요. 그럼 내가 이번 달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럼 내가 지난달에 6만 6천 원을 썼는데 이번 달에 5만 원을 잡는 건 좀 타이트하겠네? 그러면 한 6천 원 정도 아껴가지고 6만 원 안에 쓰는 걸 한번 목표로 해보자.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앱이 좋은 거죠. 가계부 어플을 그냥 깔아두지 마시고 기록만 하지 마시고 이 분석 탭이 요즘 너무 잘 돼 있으니까 활용을 하세요. 활용을. 우리가 항상 용돈 정도에 익숙해졌다가 그리고 20살이 넘어서 아르바이트를 해봤자 한 100만 원 정도의 선에서 돈에서 익숙하다가 이제는 200만 원, 300만 원 혹은 더 이상의 큰 돈이 들어오다 보면은 막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어쩔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돈을 펑펑 쓰고 있고 남아있는 건 없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의 소중한 월급을 한 달 동안 내가 욕먹어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소중히 벌어온 이 작고 소중한 월급을 가계부로 아주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사회초년생의 재테크 두 번째는 바로 통장 쪼개기입니다. 희애님, 얼만큼 저축하면 좋을까요? 이런 요청,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7, 80%, 심지어 90%까지 저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가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50% 저축을 목표로 합시다. 그리고 그 50% 저축을 잘 유지를 하셨다면 그 이후로 2달, 3달 간격으로 점차 저축 비율을 늘려가면서 시드머니를 더 크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통장 쪼개기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통장은 크게 기초 단계에서 4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급여 통장, 두 번째는 생활비 통장, 세 번째는 비상금 통장, 네 번째는 저축 통장. 급여 250만 원을 받는 희애씨가 급여 통장에 25일에 띵동 하고 250만 원 고생값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1번 급여 통장에는 웬만하면 영원히 남아있게 급여가 들어오는 순간 다른 통장으로 다 뱉어내서 더 이상 남아있는 돈이 없도록 한다거나 혹은 우리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들 있잖아요. 월세나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통신비나 이런 것들까지만 남겨두고 다른 통장에 전부 다 이체를 하는 게 1단계입니다. 이때 급여 통장은 여러분들이 시중은행 어디를 사용해도 상관없으신데요. 간혹 MMF나 CMA 통장은 어떤가요? 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원금이 손실날 확률이 거의 다 없는 통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투자성 통장에 급여를 받는 건 부적합합니다. 그냥 시중은행에서 직장인 이름 붙어있는 것들이 대부분 급여를 위한 통장이에요. 이 통장들은 안녕하세요 고객님 급여 받으시는군요. 저희가 수수료 혜택 드릴게요 라고 혜택을 주는 통장이니까 이런 통장 활용을 하시면 통장 쪼개기를 할
때, 다른 통장으로 이체할 때, 혹은 평상시에 이체할 때 수수료 물지 않을 수 있으니까 손해보지 않아도 되겠죠. 월세 40만 원, 공과금이랑 관리비 10만 원을 낸다고 생각하고 50만 원만 여기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생활비 통장과 비상금 통장 그리고 저축 통장에 각각 이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생활비 통장으로 넘어가 보면 얼만큼 쓰느냐 이렇게 퍼센트를 정하기보다는 내가 최근 3개월 동안 얼마를 썼고 요거를 바탕으로 얼만큼 더 줄일 수 있을지 이렇게 가늠하시는 게 더 현실적이거든요. 65만 원만큼 생활비 통장에 떼어 두었어요. 급여의 25% 정도를 생활비 통장에, 유동 지출 통장에 내가 배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생활비 통장에 남아있는 돈으로는 내가 평상시에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친구들이랑 만나서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누리는 통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세 번째 비상금 통장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비상금 통장은 말 그대로 비상금을 위한 통장이에요. 갑자기 아픈 것도 비상 상황이고 회사에서 누군가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축의금을 내는 것도 비상 상황이고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평상시에는 일어나지 않는 게 다 이 비상금 통장에서 나갈 건데요. 갑자기 뭐가 생겨가지고 뭐에 쓰고 이러면은 그 달에 엄청 쪼들리잖아요. 그냥 생활비에서 떼서 써서 쪼들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비상금 통장에 돈을 모으는 건 내가 평상시에 5% 혹은 10%씩 비율을 정해서 따로 떼어두거나 성과금을 무조건 비상금 통장에 넣는다 이런 식으로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비축해도 괜찮습니다. 보통 생활비 통장에는 적게는 한 달치 월급, 많게는 3개월치 월급 정도를 넣어두는 게 좋고요. 비상금 통장으로 원래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거는 CMA 통장이랑 MMF 통장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조금 바뀌어서 파킹 통장 많이들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토스처럼 그냥 입출금 통장인데 2%씩 고금리 주는 입출금 통장도 많이 생겼죠.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가 저축 통장이잖아요. 자, 저축은 우리가 초보 단계니까 사회초년생 단계니까 50% 저축을 한다고 생각하고 125만 원을 이 통장에 떼어 두었습니다. 희애님, 근데 저는 투자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투자는 얼만큼씩 하면 돼요? 어디에서 비율을 떼우면 돼요? 저축 비율에서 떼우시면 됩니다. 50%가 125만 원이고 우리가 요만큼은 저축한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 돈에서 또 비율을 나누는 거예요. 125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적금 넣어서 시드머니를 위한 정말 저축을 하고 25만 원은 내가 비트코인을 하거나 주식을 하거나 ETF에 넣거나 다양한 투자를 할 것 같거든요. 아직은 사회초년생이니까 투자 비율보다는 저축 비율을 더 높게 해서 시드머니를 더 크게 높이는 데에, 불리는 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아도 아직 사회초년생 때에는 1억이라는 시드머니를 모으기 전까지는 투자는 연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경험을 쌓는 용도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평소에 경험을 잘 못했던 카지노 같은 데 가면은 막 다들 눈이 반짝반짝해요. 두 분류로 나뉘어요. 한 30만 원 정도는 오늘의 흥을 위해서, 이 30이라는 내가 갖고 있었던 돈이 사라진 뒤에는 미련 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갑자기 내가 벌었잖아, 더 해야지, 잃었잖아, 이대로 떠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이 자리를 계속 사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린 당연히 전자가 돼야겠죠. 연습 삼아서 벌면 좋고 잃더라도 공부의 기회로 삼자, 이런 생각을 갖고 사회초년생들은 투자에 임하는 게 좋습니다. 사회초년생 재테크 세 번째는요, 바로 신용점수 관리입니다. 신용관리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놓지 않으시면 우리가 나중에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 정도 됐을 때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출을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뭐 내 집 마련을 한다든지 전세로 집을 갈아탄다든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받으시는데 지금 신용관리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는 연체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핀테크 앱으로 수시로 확인하기입니다. 카카오페이라든지 뱅크샐러드라든지 토스라든지 다양한 핀테크 앱에서 무료로 여러분의 신용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3, 6, 9, 12월 이렇게 1년에 4번은 나의 신용 점수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지난번이랑 비교했을 때 신용 점수가 떨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왜 떨어졌는지 사유까지 다 적혀 있으니까
혹시나 연체한 게 있는 게 아닌지, 내가 다른 안 좋은 금융 습관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계속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20대 후반, 30대 초반 미래의 나를 위해서 대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회초년생 때부터 신용점수 관리해놓지 않으면 요거는 정말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만 하세요 아닙니다. 이거라도 하세요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제발 이거라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30살의 재테크 또 35살의 재테크로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